마지막입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근에 한 3주 동안 기재위에서 질의하고 그다음 예결특위 질의하고 오늘 이제 대정부 질의합니다. 그동안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답변도 들었고 그 답변 과정 속에서 좀 이렇게까지 답변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요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을 간략하게 좀 짚고 그리고 특히 세금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1.4% 경제성장, 역대급 저성장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데 상황인식이 다르고 자화자찬에 실제 이 문제를 국회랑 대화하려는 자세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까지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혹이 더 쌓였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7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도 진행 중인 거고 우리은행이 내부 검사를 했는데 그걸 금감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뒤늦게 금감원 뒷북 조치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은 이게 우리은행만 그랬을까? 다른 시중은행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시중은행도 그 산하은행장이나 회장이나 은행장들 친인척 부당대출 여기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은행에 대한 이제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 여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로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면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적어도 5대 은행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후에 이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보겠습니다. 건가요? 그건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검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문제제기합니다. 이후에 계속 그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에 이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금투세 관련된 것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금투세 관련돼서 2020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들을 이 국회에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제출할 줄 알았는데 실은 제출 안 해서 제가 세제실 관계자랑 몇 번 좀 의원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뒤늦게 받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제실 관계자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2020년도에 검토할 때는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갑자기 금투세 폐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우리 세제실 관계자 똑똑하신 분들은 그러면 다른 용역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새로운 용역 하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차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제가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없다고 나와서 이 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파퓰리즘적인 변화가 아닌가에 대한 이제 전 지적이라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영역 보고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단은 제가 그 말씀드린 논의는 별도로 이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이따 여건이 치고. 바뀌었기 때문에 판단이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이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이 문제 제기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아까 이소영 의원님도 많이 논의를 하셨지만 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 상법 개정을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오늘 답변이 명료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요. 오히려 애매모호하고 또 계속 열어놓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저는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 ISDS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거 2,500억 정도. 대한민국이 손해봤으니까 그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삼성물산 합병의 직접적인 가해자들, 불법 행위자들
그게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도 아닙니까? 이재용, 박근혜, 그 장관, 그 당시에 그 국민형 관계자들 구상권 행사한다. 근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애매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정부의 구상권 행사는 아시겠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겠다고 했다라고 말씀도 그때 드렸습니다. 네, 그 지금도 각각의- 애매하십니까? 네, 가까이 건에 대해서 지금은 정부가 항소를 검토주거나 뭐 취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아직 불법 절차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것에 대해서 네. 구상권 행사 안 하면 정부에 삼성 장학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나올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 국민의 불법 절차가 세금이 나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 지배구조 밸류업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일단 근데 태도가 애매하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그렇게 애매하다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불법 그러니까 절차가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관계부처에서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엘리어스 경우에는 작년에 중재 끝났고요. 그리고 런던 법을 했다가 각하에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항소를 검토 다시 중에 무슨 있습니다, 상고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법률 전문가 그 중재 전문가를 보면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의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혹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뭐 그냥 단순 의혹이십니다. 다음 증권거래세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동안에 증권거래세 한 수년 동안 해서 금투세 도입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기 줄여왔습니다. 한 수조 줄였죠. 그 예산 세율 바꾸면서 이제 아예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 폐지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금투세와 관련된 폐지나 시행에 대한 시장에 좀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폐지를 결정을 하면 시장에 이제 불안요인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전반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증권거래세 검토를 증가한 하겠습니다. 약속도 뒤엎겠다. 개미 투자자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득이 나든 손해가 나든 부과하는 세금 없애자고 약속하고 금투세 도입하기로 한 건데 이제 금투세 그 논의는 별개라고 증권거래세는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 중에 상속세법 중에 있어서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북한의 3대 세습 동의하세요? 북한의 3대 세습.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니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3대 세습은 동의하세요? 경제 권력의 세습. 일단은 뭐 지분을 어떤 정당하게 상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자본시장이나 우리 저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기본 법을 따라서 그 상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분 상속 자체가 뭐 지배권이라든지 이런 그거에 과도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가 지배구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많은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다고. 잠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한번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 현재 판례입니다. 상속세 제도는 경제민주화 관련된이기도 하지만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재산의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속은 합헌이고 그다음에 상속세 부과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고 상속세의 그 감면이 이제 예외적으로 업격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원칙은 96년도의 헌재 판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상속세는 그 뒤에 이것 때문에 만들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고쳐졌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25년 동안 변화가 없었고 지금 상속세에 대해 얘기가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우리가 막기 위한 걸로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속세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업 승계나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많이 저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이나 역동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데 정부는 후자의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재의 판결은 이게 이런 부분에 상속세에 대한 판단은 뭐 시대가 안 변해도 하는 어떤 정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 부분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게 서로가 사회적 합의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특정 그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어떤 그 재벌의 상속에 활용이 될 가능성 이거 좀 저는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삼성에서의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것 저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계속 다른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말씀하신 건 많은 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그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속을 이게 완화해주고 세금을 감면한다. 그건 동의하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업 상속제도 지금 해설집 하나 보겠습니다. 해설집 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업 승계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런 발상으로 지금 국세청 자료인데 이렇게 세설을 하고 있어. 야, 얼마나 또 그냥 루프를 만들려고 그러신가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업 상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 전통적으로 중소 특히 장인 정신에 대한 그 가업 전승 지원을 시작했는데 이때 1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0억입니다. 그 공제 금액이. 그리고 그때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포함한 것이어서 특히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지금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포인트는 법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인의 포인트가 소유와 경영 분리 아닙니까? 회사는 지속될 수 있고 회사의 발전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습에 대해서 영향을 주면서 그 가업상속 공제를 계속 확대해 왔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부가 제출한 것은 600억에서 1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이 문제를 의원님처럼 어떤 개인의 세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하고 이걸 갖다가 그 기업에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많이 만들고 기업에 계속, 왜냐면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제조업의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우리 결국은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곰탕집 하다가 나중에 스파게티집 해도 계속 가업상속 공제 받습니다. 그 소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확정을 해서 시행령으로 확대를 해놨습니다. 네.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지가 있고. 뭐 이거는 판단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이게 검토 보고서 2023년도 연구 보고서 하나 있더라고요. 그 최근에 이제 찾았습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가업 상속 공제 관련해서 그 가업 상속을 했던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했냐? 실제 쭉 평균적으로 0.9%. 근데 상속하지 않는 그 제3자가 인수했던 것은 오히려 투자를 많이 했더니 0.3%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가업 상속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이 됐고 갑자기 1억에서 600억에서 1200까지 늘리려면 뭔가 이런 검토를 한번 하고 이게 의미가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검토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이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반대적 의미인 거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저한테 사실은 사전에 저한테 질의서 안 주고 이 부분을 물어보신 거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후에 저 국감때 계속 이 논쟁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찾아볼게요. 예, 들어가시죠. 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정부로 정말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런 상황 인식을 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좀 과도한 것 같고 이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가의 어떤 존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외교, 안보, 그리고 재정, 국제 수지, 고용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결특위에서도 그런 400조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400조 이야기에 대해서 안도걸 의원이랑 질의응답하면서 좀 부드러워지셨고 김영환 의원이랑 구체 수치의 근거가 맞냐? 전 정부에서 가져온 게 400조면 그럼 현 정부에서 350조 그 부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시점에서 야, 전 정부 때 그때 나라 망할 것 같았다. 그 승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작년 경제 상황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채 문제는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채를 아니 국민들 보니까 부채를 40%도 하면 안 된다. 이래요. 부채를 비교하는 인디케이터가 국가 부채 나누기 GDP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전 세계가 이걸 비교를 하는데 절대 규모로 하는 데는 없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총리님, 설명한 거를 총리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총리님, 네, 말씀하시죠. 그 설명하신 건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작년에 역대급 저성장을 했습니다. 1.4%. 네. 오늘 이런 자리에 오면은 한번 사과할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정말 힘들었고 국민들 좀 힘들었겠다. 이런 유감의 말씀 한번 표명하실 필요 없습니까? 국민들도 힘들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걱정하듯이 총리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 결손에 한 56.4조 세수 결손 나오고 그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이걸 참 국회랑 상의도 없이 50조든 100조든 승인되면 그 나머지를 몇 조를 안 쓰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예결특위 과정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게 잘했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경제부총리께 좀 한번 의견을. 아니 같이 계속 계셨고 그때 질의에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답변하시라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새로운 질문도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일제 하시라고 지금.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국회에서 승인을 해준 우리 여러 기금이나 이런 예산을 구성하는 이런 자금들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0조 세수 결손 나오는데 똑같이 할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똑같이 할 겁니까? 작년처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그거는 재경 부총리하고 다 좀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년도 윤석열 후보 출범할 때하고 현재하고 제가 그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2년도, 21년도 경제 성장률 4.6%, 22년 2.7%, 지금 작년에 1.4%, 올해 아까 2.4%, 2.5%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22년도 나라 망할 때보다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실질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성장률이라고 있습니다. 22년 0.8%, 작년 마이너스 1.1%. 지금 사람들 피말리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아까 잘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작년에 문제가 있다가 올해 회복됐죠. 그 인정하는데 그게 22년보다 더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출액이. 현재 8월 달 기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에 대해서 잘 된다고 그 지난번에 예결특위도 말씀하셨어요. 고용이 잘 돼야 내수가 잘 되니까 고용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36시간 그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본래 기재부가 발표했던 올 초 한 것보다 노동연구원 지금 발표가 좀 줄어들었고 국가채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총액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국가적 위기 경우에 그렇게 한 100조 증가된 거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안도울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황이 지금 없는데도 지금 360조 만약에 5년 기준으로 한번 한다는 거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김영환 의원이랑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네. 초과 세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초과 세수 없었습니다. 여기 초과 세수가 있지 그 세수 결손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 세수 결손, 올해 세수 결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라 망했으면 지금은 나라가 그냥 없어졌겠네요. 아니죠. 이 경제 수치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을 취소하시고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20년도에 마이너스 0.7이라고 그러셨죠? 마이너스 0.7에 대한 기저효과로 2021년에 4.6%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0.7, 그 다음 4.6이에요. 그래서 2022년 새 정부가 왔을 때 2.7%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2021년에 4.6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고성장을 한 거다. 아니죠. 2020년은 마이너스 0.7인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든 여기 대정부 질문이든 그동안의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실은 작년 경제지가 안 좋았고 일단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부족한 건 부족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를 그걸 서로가 상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계속돼서 그런 태도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도를 정부가 했는데 국회가 안 한다면 우리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결특위 과정이나 지금 정부 하는 태도가
야 우리 잘했는데 뭘 어쨌다고 그러냐, 왜 발목 잡겠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저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4%가 성장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1.4%의 그 결과라는 것이 2022년도에 무역 수지 확대된 것만 해도 771억 불이고 그 에너지 수입된 것이 786억 불이었다. 그 결과로 수출 수입 쪽에서 굉장히 나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4%를 잘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올해 2024년 2.5%가 이거 형편없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내수, 민생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